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각설하고, 자,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끝장토론 각설하고를 책임져 주시는 두 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셨던 현근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윤기찬 변호사, 뜬 인물부터. 뜬 인물 윤석열 대통령을 꼽겠습니다. 그 뭐 설명 안 들어도 되겠는데요. 네, 근데 취임사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좀 추상적인 말이거나 듣기 좋은 표현이 아니고 정치권의, 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치권의 일원이라고 친다 그러면 정치권을 향해서 사실상 상당히 쓴소리도 곁들인 취임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지성주의 뭐 이런 용어.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표현을 해서 좀 점잖게 톤다운 시켰지만 사실은 분열을 책동하고 분열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이런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를 해왔던 일부 정치 세력에 대한 엄단 의지 내지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 본인에게도 나중에 상당히 덫이 될 수 있는 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하고 이런 표현을 쓰셨겠지만 어찌됐든 기존에 계속 문제제기 되어 왔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좀 울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목은 상당히 찬반이 또 대립하는 논란 대목이라서 좀 이따가 본격적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금주의 뜬 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저는 강용석 변호사 꼽고 싶습니다. 왜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출마를 했을 때 왜 나왔지? 변수가 되겠나?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나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단일화하면은 중도층이 빠질 것 같고 단일화 안 하면은 질 것 같고. 근데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제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된 거죠. 지금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법에 걸릴 것 같으니까 그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느냐, 김동연 후보 공격해야지라는 말까지, 통화했다는 말까지. 당선인 시절에 본인에게 전화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시절에 전화했으면 선거 관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법률가니까 이제 그 정도 감각은 있겠죠. 근데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입당도 못했잖아요. 복당도 못한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전화까지 왔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네. 지금 사실은 연수원 동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사람,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중심 핵관으로 이제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가 정치적인 재기의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다라고 아까 표현하셨나요? 그렇죠. 네. 난감하십니까? 전혀 난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본인의 갈 길에 대해서 스스로 다 밝혔잖아요. 본인의 로드맵을 다 밝힌 겁니다. 나는 어쨌든 경선이라는 표현 뭐하지만 어쨌든 후보로서의 활동 자체에 이런 식으로 활동하겠다. 국민의힘에 부담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그러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일부 언론 메시지를 보면 인터뷰 보면은 본인은 뭐 제3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제도권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고요. 그런 기회로 아마 이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고. 예. 심지어는 이제 강용석 후보의 도움 없이도 자력으로 김은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추이에 따라서 본인의 길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힘든 부분은 사실은 김동연 후보다 저는. 반대로.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가 본인 개인 자체만 놓고 보면 중도적 확장력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도적 확장력을 사실은 그 누르는 것이 이재명 전 지사의 업적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시절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만 어쨌든 대장동이란 그 프레임을 본인이 안고 가는 거라서 그것은 맞바람이다. 따라서 김동연 후보가 의외로 고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김은혜 후보는 이제 안철수 국회의원 후보의 도움을 중도 확장적 도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용석 후보의 그 지지율이 결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갈 것이다라고 보고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완주는 안 할 거라고 보시는. 완주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을 관계가 거다. 없이 없는 양상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완주를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보는 거죠. 결국 중도 사퇴할 것이다. 사퇴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안 되면 상관없다. 우리는 간다면 되는데 김은혜 후보도 보면 단일화 얘기 나오면 뭐 도민의 시선, 도민의 여론 얘기하잖아요. 우리 상관없다. 안 한다. 그냥 간다 하면 되는데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보는 거죠.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또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뭔가를 줘야죠. 예. 단순히 복당 정도 될까요? 그걸로 가까지는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윤기찬 변호사는 그 경기지사 선거 전체 판세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자기 예측까지 얘기한 거예요. 김동연 후보는 대장동 등등 때문에 중도 확장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반대로 김은혜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중도 확장성을 좀 가져올 것이고 이렇게 전망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현근택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중도 확장성에 제가 보기에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있다고 보는데 물론 지금 뭐 성비 문제라든지 있어서 구도 자체가 좀 불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취임하고 지금 뭐 한 20일 만에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도예요. 근데 최근에 뭐 지지율이 약간 오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김은혜 후보가 물론 이제 민심을 얻고 온 거는 맞죠. 그렇지만 이분이 과연 뭐 그동안의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무슨 뭐 인연이 있는지 사실은 재산도 다 서울에 있어요. 아마 분당에는 아마 뭐 세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경기맘 경기도 뭐 재산세 얘기할 만한 그런 인연은 없다라고 봐서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정치 시작은 MB 때 했습니다. MB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낙하산으로 KT 임원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일련이 경기도 어떤 행정이라든지 경기도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되느냐. 저는 우연히 윤심을 얻고 경선에서 이기서 나온 후보다라고 봐서 경쟁력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 경쟁력으로 결국 김동연 쪽으로 간다. 네. 근데 이전에 그 이재명 전 지사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 힘들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선의 프레임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심판하자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제 그런 프레임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높았을 때 현 정부와 그 당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쉽지 않고 또 계승하자니 또 그렇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사실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김동연 그 지사 후보의 경우에도 원래는 독자적인 대선 후보일 당시에는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을 해나가다가 이재명 지사를 업적을 계승할 수밖에 없는 지위도 가다 보니까 이걸 또 부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여기에 못 나오고 인천으로 간 이재명 지사를 또 두둔하기도 뭐하고 상당히 입지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입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근택 변호사는 김은혜 후보를 저격했고 윤기찬 변호사는 김동연 후보를 저격하면서 가만 제가 들어보니까 선거운동들 하고 계시네 지금. 자 이제 금주의 진인물로 넘어가 봅시다. 윤기찬 변호사 누굽니까? 저 뭐 박완주 의원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완주 의원이 본인은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당에서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명백한 성범죄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상당한 증거에 대한 조사 이후에 발표한 거를 임을 고려한다 그러면 비의혹의 사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본인은 당은 사과를 하는데
본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음흠. 그렇다면 이게 이전에 해왔던 걸 되돌아보면 2차 가해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당사자는 나 억울하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당은 정무적 고려 때문에 사과하고 나섰다 그러면 피해자는 뭐냐 이거죠. 네. 그리고 당에 신고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7, 5일 정도 이후에 또 직권면직을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동반해서 시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피해자 보호가 어딨나. 이 당에서는 뭐 했나 싶고 그 박완주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떠한 그 국민을 압박하는 예. 본인과 권력관계에 있는 직원을 압박하는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기존에 본인 등이 견제해왔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과 상당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현 변호사 언급하고 있나요?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고요. 일단 저희들도 박완주 의원이 뭐 입장을 밝혀줬으면 하죠, 당연히. 근데 아마 뭐 당내에서 조사할 때는 부인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인 직접 밝힌 게 없으니까 저희들도 약간 답답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금주의 진인물 현근택 변호사는 누굴 저는 뭐 꼽겠어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건데 김성회 비서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한 주 내내 논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은 문제가 되는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SNS 글을 남길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과하면서 그게 논란을 더 키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이 했던 발언 이런 거보다 과연 이 사람을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증을 했느냐. 오히려 국민들은 그게 더 궁금해요. 이분 왜냐하면 발언들이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예. 근데 추천도 보면 이분이 예전에 이제 뭐 자유언론 이런 데 썼던 글들이 있었거든요. 뭐 바보온달 평강공주 얘기하면서 글 한 번 쓴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혹시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 영향이 나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또 검증도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기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심지어 뭐 시민단체 횡령건으로 이제 확정 판까지 받았던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 얘기했었죠. 아 이렇게 시민단체 하다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한테 회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도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네. 안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사할 때는 정가조회라든지 뭐 재산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병역은 서류를 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프리패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그러니까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 시스템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한 김성회 비서관을 꼽았는데 여긴 언급할 거 있으신가요? 일단 그 검증할 때 이렇게 자기가 체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글을 이 페이스북이나 SNS에 게재된 글까지 좀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많은 글을 다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좀 검증 부실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나 이게 뭐 실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수자에 대한 난 동성애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이 다수와 소수의 관계를 정상과 비정상이란 범주로 나눴다는 거죠. 예. 그래서 동성애를 병적인 증상, 뭐 병 이런 걸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종교다문화 비서관의 업무와 연관지어 보면 또 하필 또 그 담당 비서관이었어요. 예, 이것은 좀 잘못된 인사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금주의 진인물로 민주당이 제명한 박완주 의원, 자진 사퇴한 청와대 김성회 비서관을 꼽으셨으니까 막 요 얘기 좀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박완주 의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김원희 의원실의 보좌관의 어떤 사건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다는 뭐 논란 그리고 또 다른 또 의원이 또 있다는 얘기 이렇게 지금 민주당 쪽은 성비위 논란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반대로 청와대 비서관 쪽에서는 뭐 서울시 공무원 그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담당했던 이시원 당시 검사가 공직기관 비서관 된 거 또 윤재순 총무비서관 뭐 이분도 물론 검찰 쪽 인사이긴 했죠. 검찰 재직 시절에 성비위 의혹으로 뭐 징계를 받은 게 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양쪽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당이 아마 이제 민보위라고 보좌관 협의회에서 뭐 제보를 받고 있는 것 같고 제보를 받으면 이게 뭐 선거에 유불리 따질 거 없이 바로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는 있지만 선거에 불리하니까 뒀다가 나중에 해야 된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이게 다 가불관계, 권력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뭐 서울시장, 뭐 부산시장 다 이런 권력관계 나왔던 건데 이게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거. 이 부분이 저는 뭐 뼈아프다 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드리고 재벌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청하신 총무비서관도 뭐 당시에 그냥 단순히 경고다 감찰부 그러니까 공식 징계는 아니다. 물론 뭐 징계위 열어서 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 행위 자체를 제가 언급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마 거의 파면감 정도 될 상황에 그 당시에는 기준이 좀 느슨했을 수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징계 아니다. 자꾸 이제 법적 기준을 많이 들이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에 7군데 그 시도지사 돌아다니면서 공약 발표하고 옆에서 사진 찍고 했던 거 보세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나 지금 공무원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러지만 당연히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 그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만 따지고 정치할 거면 그냥 판사나 검사하면 됩니다. 지금 이 정치에 들어온 거거든요. 정치에 영에 들어오면 국민들의 눈높이 시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본인이 검사 있을 때 직접 수사도 하고 공판까지 했던 분인데 국정원에서 갖고 왔으니까 나는 몰랐다. 그렇고 뭐하러 검사해요. 그냥 저기 하죠.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고 기소권이 있을 때도 국정원이 갖고 온 서류를 그냥 무사 통과한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수사권 기소권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기강이 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저는 정리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박완주 의원 불거진 게 이런 행위가 있었던 것이 작년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한참일 때죠. 12월에 그 피해자가 자체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비대위원장의 말이 있었어요. 그 노력을 그러면 혹시 당에서 누군가 인지했는지 찌라시도 있었거든요. 그 어느 범위까지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면 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그다음에 자 그거는 몰랐다고 치고 그러면 4월 22일 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4월 25일 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4월 29일 날 박완주 의원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래요. 서류를 뭐 다른 사람 이름 써가지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러면 4월 22일 날 당이 무조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피해자 분리를 시도했는지 그다음에 국회는 통보했는지 국회 공무원들이잖아요. 이게 국회와 당과 그러니까 당원으로서의 자격 제명했는데 그럼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럼 그 감독기관인 국회의장은 뭘 했는지. 자,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전부 다 작동이 안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4월 29일 날 직권면직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살펴봐야지 이런 저희가 살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바로 화살을 딴 데 돌리는 거. 제명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계속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제에 이게 국회의장으로 불똥 쳐서 죄송하지만 국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국회 소속이고 국회의장은 국회 공무원 등을 감독할 권한도 있어요. 그럼 이걸 크게 봐가지고 뭐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국민의힘만 사과하고 지탄받고 끝. 그게 아니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장도 사과하고 지탄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바뀝니다. 그래야지만 감시체제가 기능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국회의장 책임론은 좀 새롭습니다만 또 이게 사실은요. 있을 수 있는 접근이네요. 그렇긴 한데 이제 개별 의원과 보좌관 관계는 사실은 그 보좌관들에 대한 거의 뭐 생사 여탈권은 의원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직권면직, 의원 면직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이제 직권면직까지 시도했다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또 더 안 좋은 모습이 뭐 돈 얘기까지 나오면서 합의 얘기 나온 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당의 문제나 뭐 예를 들어서 의원의 문제는 삼을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당에서도 뭐 징계 왜냐하면 당내 징계 제명 말고 이제 국회에서 윤리 같은 거 소집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여기서 뭐 처신을 못했냐 잘했냐 이거 얘기하는 건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걸 따져봐야 돼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 되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촘촘히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국회의장은 그냥 저 국회의장실에서 가만히 있고 그 원내라는 게 당에 포함도 되지만 국회 소속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좌진들도 국회 공무원이기도 하고 그럼 국회 사무총장의
관리 감독의 또 대상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그 권익 침해에 일어났을 때 국회에다 신고할 수도 있는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아마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근데 잠깐만요. 현근택 변호사 언급하신 것 가운데 국회 윤리위 얘기로 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조치는 국회 인권센터에 넘겼지 윤리위에 직접 제소는 안 한 상태 아닙니까? 이걸 또 정의당은 딱 짚어서 비판을 하던데요. 윤리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 그렇게 바뀌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임 변호사. 이준석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그 성상납이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비서실장이란 분이 뭐 써줬다. 그래서 이게 품위유지 위반해가지고 이게 아마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선거 이후로 미루거나 은폐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자체 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수사기관 수사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가 될 거고 수사기관의 수사 그 진행 경과나 결과를 당에서 좌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게 뭐 선거에 대한 정무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 뭐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지금 이 가장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요.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정치권에서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지금 뭐 증거인멸 뭐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이게 증거인멸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수사 영역과 정치적인 판단 영역은 다른 거다. 왜 이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두냐 이 말씀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박안조 의원의 경우에는 일어난 그 영역이 국회 내고 정당 내예요. 근데 그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밖에서 일어난 일이고 외부인이 연관돼 있는 거라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 그렇죠. 강제 수사력이 없는 정당 입장에서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고 이시원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게 사실 이제 정확히 경위를 알게 되면 조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이시원 검사가 어쨌든 그 수사를 해가지고 이 수사 주체는 사실 국정원이었어요. 예. 국정원이 간첩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기소를 한 이후에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간첩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니까 국정원이 뭔가 그 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넘나든 이 기록을 갖다 갖고 온 거예요. 증명서를. 그게 조작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이 만약에 그런 증명서를 갖고 오면 그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사가 훨씬 더 정밀하게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기관이 그런 증명서 직인이 찍힌 증명서 갖고 왔을 때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어떻게 더 알아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2심에서 제출한 거예요. 공소유지 검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과실은 있겠죠 분명히. 그것은 뭐 과실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따라서 이 두 번의 형사 제기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가 나왔고 유호성 씨가 또 고소를 한번 합니다. 또 무혐의가 나왔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윤재선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검찰 공무원일 때는 면직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징계 절차에 따라서 면직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정무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때 이게 적절한 여부에 대해서는 뭐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판단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국민적 시각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이제 경찰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느냐 그렇지 않죠. 수사 지휘를 합니다. 수사 과정에부터 쭉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런 증거 있으니까 기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갖고 오는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국정원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몰랐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뭐하러 검찰이 수사권을 뭐하러 줍니까? 그냥 말씀대로 그냥 기소기관만 두면 우리는 그냥 빠져나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그 수사에 책임자였단 말이죠. 책임자였던 분이 그거를 그냥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게 무죄 났으니까. 그럼 그 의심이 봐야죠. 본인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수사했던 사람이 기소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아니면 밑에 수사 지휘하는 분이 그렇게 가져와도 그냥 자기가 수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기소한다는 거거든요. 무죄 났으니까 다시 항소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가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리적 비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증명서를 갖고 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조잡해서. 그게 공문서죠. 공문서죠. 왜곡됐다고 보일 수 있으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럴 수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것도 외교적 뭐 이런 관련된 공문서를 갖고 왔는데 그걸 검사가 야 이거 문제 있으니까 뭐 무조건 다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문제고 오히려 이건 수사 기소 분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사한테 그럼 직접적인 이 보안 수사권을 줘야죠. 모든 증거를 갖고 오면 알아보는 거는 임의로 알아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예. 수사권을 발동해서 강제적 수사권을 발동해서 다 알아봐야 되겠죠. 따라서 검사한테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사권이 거죠. 있어도 이걸 확인 못 하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럼 더 줘야죠. 아니, 더 근데 강하게. 그건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무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러면 국정원한테도 확인을 했겠죠. 이 취득경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만약에 좀 의심스러우면 아니면 대사관에 연락하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죄가 나서 그거를 뒤집을 만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는데 그냥 갖고 왔는데 국정원이 갖고 왔으니까 그냥 문제 없을 거야. 그게 말이 돼요. 확인을 해봐야죠. 아니 확인을 했겠죠. 국정원한테. 아니, 갖고 온 사람한테 확인하는 게 뭐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대사관에 확인하냐. 이거 위조일 수 있다고 이게 나는 어떻게 밝혀진지 생각하는데. 아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네. 위조일 거고 위조인 문서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혹시 뭐 제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국정원 예컨대 뭐 그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그냥 덮고갑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국가기관이 갖고 온 문서를 물론 거기에 뭐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무조건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인권보호기관으로서. 하지만 검사로서 국가기관 갖고 온 문서를 갖다가 이거를 끝까지 진정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했다고 해서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간 게 아닌가라는. 이게 만약에 공판만 제기했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수사를 직접 지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법원에서 통해 가서 중국 공안에 조회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 지휘하던 분이 법원도 조회를 하는데 그렇죠. 수사 지휘자는 왜 그런 거 안 했느냐?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공안이든 아니면 수사 협력이든 아니면 우리 대나라 대사관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증거를 그냥 국정원이 갖고 왔으니까 믿어서 했다. 그럼 뭐하러 수사 지휘권을 뭐하러 줍니까? 수사 지휘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짧게 하세요. 그럼 변호인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그 소위 말 증거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 잘하신 거예요. 잘 밝혀진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검사가 국정원이 갖고 온 문서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건 조금 무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분 주장은 충분히 펼쳐진 것 같고 이시원 비서관 건 가지고 이 검찰 수사권, 수사 지휘권 또 수사와 기소 분리 연결 이 모든 논의까지 한꺼번에 이어져서 나오네요. 자, 지금 잠깐 교통 정보 알아볼까요? 아니면 아직은 연결할 때 좀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이제 새 정부 출범의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취임사 아까 윤기찬 변호사가 상당히 기존 정치권의 행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서 의미심장하다라고 분석해 주신 대목.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현근택 변호사 얘기부터 들으면서 취임사 분석 잠깐 좀 해볼까요? 저는 좀 달리 봅니다. 그러니까 취임사라 그러면 보통 아마 5년 동안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 정치, 외교, 사회, 문화, 통일, 외교, 안보, 뭐 청소년, 여성 쭉 다 보통 언급하거든요. 근데 언급하는 내용이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취임식 준비위원회라든지 취임사 준비위원회 있었을 거예요. 학자들도 다 있었을 거고. 그럼요. 1차, 2차, 3차 검수를 다 거쳤을 텐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아마 지금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나 수준이 보면 예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나 후보 수락 연설을 할 때나 비슷해요. 그냥 피상적인 얘기. 뭐 이성주의, 반이성주의는 아마 민주당을 견인한 걸 보지만 자유 확대 이런 것만 있는데 사실은 북한과 어떻게 할지, 중국과 어떻게 할지, 일본 관계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국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큰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선거를 해보고 이러면 취임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많은 분들이 워딩을 쓰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잡을 때 그걸 중심으로 잡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취임사는 저도 두세 번 읽어봤는데 뭘 하겠다는 내용이 잘 없어요.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건 좋습니다. 자유 강조하는 건 좋고 반이성주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반이성주의는 약간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무슨 취임사하면서 야당을 야당과 협치라든지 아니면 국회와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야당을 공격하는 듯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도 좀 의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뭘 하겠다는지 참 너무 애매모호하다. 국정 운영에 큰 그림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또 조금 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국민통합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그 통합을 실행하지 못하시고 퇴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시면 국민통합을 다음 정부로 넘깁니다. 다음 정부에 주문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계승했다고 보면 돼요. 그 대통령이 해보니까 국민통합이 필요하시더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경험을 계승해서 국민통합이 중요하다. 근데 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가 먼저
재발견돼야 되겠다라서 자유를 강조한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추상적인 단어로 보이지만 모든 복지나 그다음에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뭐 정치적 자유 이것들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개념이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다수결이 건들 수 없는 전제가 있어요. 소수자의 보호. 그럼요. 소수자의 보호가 없는 다수결의 결정이라는 것은 횡포고 폭력입니다. 자, 이게 자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수자의 자유를 위해서는 문화에 접근할 권리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최소한의 보장도 돼야 되고 이것이 복지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수자 보호라는 이 기본적인 핵심 가치를 건들지 마라.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다시 일깨운 것이고요. 이 자유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상식으로 하는 이 사회 통합의 척도다. 이거를 밝힌 건데 여기에 어떤 철학이 없고 구체적인 정책 구현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야기가 근데 뭐 어렵습니다. 대북 관계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거의 취임사보다는 양적으로도 우선 좀 적다.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조심스러운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의 대통령이 기존에 밝힌 공약들이 있어요. 이 공약들이 바뀌면은 물론 거기에 담으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참모와 내각이 구성되고 나서 책임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모와 내각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본인 혼자 생각으로 국정 운영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심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미 다 인수위 과정이 다 나왔어요. 국정 100대 과제나 다 이미 다 나오고. 나왔기 그럼요.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굳이 절실한 다룰 거. 필요가 없었다. 가장 절실한 거는 지금 취임사에 담긴 이러한 문구들이 가장 절실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담은 것이 아닌가. 현 변호사 한 말씀 한마디 듣고. 하면요. 이 박지선 준비위원장이 취임사 준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취임사에 반영할 정치, 외교, 안보 및 북한 통일, 경제, 산업 및 과학기술과 교육, 사회노동, 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당선인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할 전문가를 선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취임사 작성위원. 그렇죠. 위원회 만들 때. 예.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그거에 해당되는 얘기가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그 내용 자체 아예 언급된 것 자체가 없는 게 많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준비하는 사람과 실제로 이거를 작성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얘기하는 거를 단순히 그냥 뭐 윤리 교과서 얘기하듯이 뭐 자유주의 좋은 것이고 반지상주의 안 좋은 것이고 그런 얘기할 거면 그냥 그거는 도덕 시간에 들으면 되는 얘기입니다. 뭔가 구체성을 얘기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취임사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분명히 대립됐다는 말씀까지 들어보고 곧 이어서 이제 뭐 장관급, 차관급 인선 전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청와대 이전 그리고 청와대 개방 이 부분에 대한 또 평가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시 32분 좀 넘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죠. 김민희 씨. 네, 돌발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8탄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졌습니다. 또 1차로에서는 사고 잔재물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